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논하는 바로 이곳 한국거래소에서 특히 경제뉴스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단골 손님이죠. 항상 나오는 바로 그 장면,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영화 볼 거래는 최고의 금융 영화들을 선정해서 이곳 한국거래소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려드리는 고품격 영화 경제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선 오늘 출연자 또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먼저 스스로 한국거래소의 얼굴이다, 내가 바로 거래소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 볼 거래 공식 귀요미 이시우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슈룹을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 공식 귀요미 이시우 대리입니다. 굉장히 뻔뻔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네.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거래소 직원들도 많아서 그런가 굉장히 민망해하고 계시네요. 좀 더 개활지로 나오니까 좀 뻔뻔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좀 더 뻔뻔해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은 이제 제게 돌아가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시세가 막 돌아가는 장면이잖아요. 여기가 진짜 뉴스에서 정말 많이 보는, 그냥 뉴스 틀면 나오는 그런 데인데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대리님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또 인덱스 사업부에 소속된 직원이다 보니까 가장 큰 화면을 보시면은 저기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우리나라 주식 거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황 지수 포인트가 이제 소개가 되고요. 이 주변으로 이제 전 종목의 매매 가격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짜 스케일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된 건가요? 저도 한 10여 년 전쯤에 처음에 이제 경제부 기자가 돼서 한국거래소에 왔는데 내가 이제 경제부 기자가 됐구나라는 걸 이때 딱 실감이 나더라고요. 실감이 났다. 네. 저도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거래소에 와서 영상을 찍게 됐구나. 네. 실감이 났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와 경제를 아우르시는 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증권부 기자이자 역사 스토리텔러 두 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선생 겸 한영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영화를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동학 개미들 얘기를 하면서 너무 할리우드 영화만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네. 오늘은 더 이상 할리우드만 하지 말자. 이제는 한국 영화, 우리나라의 증권가의 모습을 담은 바로 그 영화, 류준열과 유지태가 만난 그 작품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화, 그리고 한국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작품. 오늘 다룰 영화는요, 바로 돈입니다. 부자의 꿈을 안고 여의도로 입성한 조일현.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가득 모인 이곳에서 취직하게 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일현은 자신보다 훨씬 유능한 친구에게 밀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까지 저지르게 되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매수와 매도를 혼동하는 크나큰 실수로 인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일현에게 과장은 은밀한 제안을 해옵니다. 바로 주가 조작으로 돈을 불리는 전문가, 여의도의 전설적인 존재인 번호표를 소개해 준 것이죠. 번호표는 자신의 일을 도와줄 간절한 인물,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 수 있는 인물을 원했고, 성공에 눈이 먼 일현은 그의 하수인이 되어 주가 조작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승승장구하는 일현, 그리고 일현을 수상하게 여기는 금감원의 등장. 거기에 번호표의 요구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데, 오늘 함께 알아볼 영화는 바로 2019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돈입니다. 자, 영화 돈을 아주 살짝 살펴보고 왔습니다. 처음 나올 때는 저도 되게 기대했던 작품이었는데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시우 대리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아쉬웠다. 영화였다. 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뭐 왜냐면은 영화적으로? 지난번 1회차에서 같이 살펴봤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조던이 돈에 미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캐릭터를 끝까지 잃지 않고 감옥에 다녀와서도 재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돈이라는 영화의 조일현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영화더라고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고 네. 가려면 확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조일현이라는 캐릭터가 바뀌는 걸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면 어떤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번호표는 어떤 부장이든 과장이든 관련된 인물을 죽음으로 끝낼 수 있다. 이걸 목격하고 바뀌는 게 이 캐릭터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벌어진 아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던만큼
아예 미치려면 미치거나 네. 아니면은 차라리 착하거나 네. 둘 중 하나를 했어야 됐는데 네. 좀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두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요. 타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감독들이 주인공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약간 곤이병에 걸렸다. 아, 곤이병이다. 처음에는 맨날 이렇게 사기당하는 그런 역할에서 평경장을 만나고 나중에는 복수에 성공하지만 이게 열린 결말. 곤이 내가 알고 있던 타짜 중 최고였어요. 그리고 이제 엔딩이 끝나잖아요. 이번 조일현이라는 캐릭터도 그걸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뭐 이두저도 안 된 실제로 영화의 원작인 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결말이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번호표를 무찌르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도 오히려 번호표 같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필귀정이나 권선징악 엔딩으로 확실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애매모호한 뭔가가 있었다. 두 번째로 이제 경제 영화로 봤을 때도 첫 번째 미션은 스프레드 거래입니다. 두 번째 거래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세 번째 거래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후다닥 지나가더라고요. 야, 저게 진짜로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디테일은 또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오락 영화로서의 재미도 확실하게 갖추지 못하고 그렇다고 경제 영화로서 뭔가가 좀 디테일하게 잘 녹아들어 있지도 않은 뭔가 조금 애매한 그런 영화였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겉핥기를 한 영화고 그리고 또 인물 관련해서는 이도저도 아닌 굉장히 혹평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물론 혹평을 했고요. 얼핏 듣기로는 그 라이너님 채널에서 네. 10점 만점에 3점을 주셨다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영화인데 영화적 완성도 자체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 나와 있는 어떤 현실들, 그림들은 충분히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이 전문가 분이시니까 깔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 뭔가 이 영화의 오게티, 현실과는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조일현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매수랑 매도도 헷갈려서 아. 네, 매수해야 되는데 매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고객들한테 욕을 엄청 먹고 그리고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 회사에 무시받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이 번호표 한 명을 만나서 수백억짜리 딜에 자꾸 성공을 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 증권가에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이 안 좋은 사람이 갑자기 수백억짜리 뭐 매매가에 성공을 했다? 축하해주지 않아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성장해야 되는 증권사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리스크가 터지는 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를 의심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소수로 나오고 대부분은 뭐로 가도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된다라는 식으로 거기 있는 증권사들의 다수의 상사들과 동료들이 그런 식으로 조명을 하는데 실제 그렇진 증권사에서는 않다.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슈 대리님은 어떤 부분들? 한국거래소의 역할이 금감원의 역할로 나온 게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거래소가 했어야 될 네. 역할인데 금감원 직원이 네, 맞습니다. 어. 거기 금감원의 한지철 조사역이 아, 나오잖아요. 한지철, 예. 이 조사역이 초반에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보다가 이 종목 이상하다 해서 이제 조사에 착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사실 이 종목별로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서 매매 동향을 분석하고 이상 거래를 적출해내는 건 한국거래소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상한 종목이다 싶으면은 뭐 심리, 감리,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금감원이나 검찰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국거래소의 내용인데 금감원의 역할로 잘못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작전이 뭐 프로그램 매매나 아니면 무차익 공매도 이런 것도 사실 엄청나게 깊은 내용인데 되게 겉핥기식으로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영화에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의 역할을 뭐 경찰이건 검찰이건 한국거래소건 한 명에게 몰아줘서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자 이런 선택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합동 수사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 인물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해버렸다. 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한국 거래소에서 해야 될 일이었던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이 돈이라는 영화는 번호표가 주는 지시, 작전 그리고 범죄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번호표의 작전들이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번호표처럼 이렇게 작전을 하는 세력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 번호표가 주도하는 불법 매매 거래가 한 3개, 4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뭐 사례별로 1개 정도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거기 무차입 공매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네네. 공매도 자체는 합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이제 주식이 하락될 것에 베팅을 해서 주식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떨어지고 나면 그걸 사서 갚는
요런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라고 해서 빌려서 실제로 공매도를 하는 거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무차입 공매도라고 해서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걸 불법입니다. 지난해 6월에 아예 금융감독원에서 이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불법 공매도 또는 공매도를 통한 이 불법 거래들을 좀 단속하려고 아예 전담 팀을 꾸리기도 했고 이걸 확대 개편을 하고 올해 5월에는 아예 이걸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징금 수십억을 징수하기도 했거든요. 네. 계속 앞으로도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솔직히 이게 업계에서도 참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 대리님 혹시 이 공매도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인덱스 사업부에 근무하면서도 사람들이 공매도에 되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요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특정 종목이 왜 코스피 200에 들어갔냐, 왜 코스닥 150에 들어갔냐, 왜냐면 공매도의 대상이 되니까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무차익 공매도가 계속 적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매도의 순기능보다는 이 좀 관련된 문제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부서가 있어서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봤거든요. 공매도를 모니터링하는 팀도 있고 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요거는 무차익 공매도가 맞는 것 같다, 불법 공매도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감리팀이나 기획감리팀으로 넘겨서 좀 더 면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도 어쨌든 이런 무차익 공매도가 시장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전달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시의 시선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번호표의 작전들, 뭐 이슈 대리님은 어떤 부분을 보셨나요? 저는 첫 번째 작전이었던 스프레드 아, 매매, 스프레드 매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 스프레드 매매 작전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좀 어렵다라고 어.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의 힘들다. 네. 예. 왜냐하면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을 좀 다시 보면 먼저 영화에서 이 시장 개장 1분 전에 코스피 200 스프레드 13,000 계약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증권가 사람들은 모두 보고 누군가 주문 실수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일련이 이 중에 8,000 계약 매수에 성공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한국거래소에는 차고거래 구제제도라는 거를 시행 중이거든요. 차고거래 구제제도. 네. 명시적인 조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투자자의 착오로 인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 이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번호표의 첫 번째 작전이 실제로 시행을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스프레드를 매도했던 증권사를 한국거래소가 구제해줌으로써 조일련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화에선 상상으로 했지만 네. 차고거래 구제제도, 그 제도에 의해서 막힐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영화를 보면서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번호표나 조일련이 하는 이 행위가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보면서 막 숫자는 막 바뀌고 뭐 막 하긴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기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마 어려운 개념은 이슈 대리님이 많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나마 좀 덜 어려운 개념을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그거거든요. 트리플 위칭데이 때 이제 작전을 시작을 할 것이다. 네네. 실제로 이 위칭데이라는 게 198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요. 마녀가 이렇게 빗자루 타고 돌아다니면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것처럼 증시도 변동성이 심할 때를 위칭데이라고 하는데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이렇게 묶어서 세 마녀가 돌아다니는 날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파생 상품의 뭐 구성이 바뀌는 날이라고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게 개별 주식 선물이 추가가 되면서 이게 네 마녀의 날로 뭐 업데이트가 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는 게 분기에 한 번씩 3월 6월, 9월, 11월 둘째 주 이제 목요일에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그때는 이제 증시가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작전 세력이 작전을 할 때 그냥 원래 시장이 좀 불안정해서 그런 거려니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보통 그럴 때 많이 작전 세력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트리플 위칭데이나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런 맞습니다. 때를 노려서 작전 세력들이 움직인다. 저는 그 트리플 위칭데이에 시행됐던 그 첫 번째 작전, 그때의 스프레드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회사의 주식 한 주를 산다, 10주를 산다, 아니면 채권을 뭐 매입을 한다. 그쵸. 어떤 투자 대상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스프레드 매매라는 거는 두 가지 투자 대상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 10년 동안 어떤 A랑 B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A가 항상 B보다 100원 정도 비싼 거예요. 귀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A는 항상 B보다 100원 비싼데 오늘 시장을 봤더니 A랑 B랑 가격이 거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선 과거 10년 동안 이 둘의 가격 차이는 항상 100원이었는데 왜 오늘은 가격이 똑같지? 뭔가 이상하다. 이 가격 차이가 100원으로 벌어질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스프레드 매매. 네. 좋습니다. 금방 이해가 됐어요. 자, 우리가 오늘 영화 돈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작전 세력의 등장,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의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은 실제 현실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작전주를 보는 방법이 어렵진 않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작전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 우리가 삼전자를 가지고 시총이 400조가 넘는데 거기다 작전을 하려면 대체 몇백 조를 거기다 투입해야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좀 낮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도 높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일시에 자금을 투입해서 올렸다가 개미들이 따라붙으면은 이제 폭락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 그냥 지라시라 그러죠. 그냥 소문만 무성한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높지도 않고 매매가 활성화되지도 않았던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오른다. 갑자기 오른다. 갑자기 오를 경우에는 이건 한번 의심을 해보고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죠. 너의 마지막 자리다. 실제로 너가 여기서 이틀만 버티면 될수 있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지인의 추천 또는 지인의 이 추천. 인터넷에서의 이런 지라시 이 소문 등이 문제가 된다. 아주 이게 개미들이 이 작전에 휘말리게 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조금만 좀 피해 주시고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대리님. 예. 저번에 라이너님께서 네. 그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마지막 하는 기회. 문자 네.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아직도 그거- 망설이고 있나요? 그 문자 관련해 갖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주식 리딩방 문자에서 고른 그 종목들이 정말로 그 다음 날에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리딩방이 사기가 아니고 진짜 신통한 사람이 운영하는 종목 추천방인가 보다. 어떤 카리스마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실 텐데 하지만 이 리딩방에서 골라주는 종목들이 보통은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한 종목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 외 거래. 네, 이 시간의 거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정규 매매 시간은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2시간 동안 이제 10분 단위로 12번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거래 시간 중에 만약에 호재성 뉴스 공시가 나왔다. 그때 거래가 확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상승세가 계속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주식 리딩방에서 골라준 종목들이 그 다음 날에 가격이 높은 그 종목들일 수 있다. 그래서 속지 않으셔야 된다. 그런 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자기들은 그런 정보를 이제 파악을 해놓고 이게 오를 거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실제 상한가 가니까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닌 속임수였네요. 그렇죠. 야, 진짜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영화 돈을 통해서 이 여의도 증권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한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책 한 권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유럽의 워린 버핏이라고 불리는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책입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라고 하는 건데요. 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좋아하지 말라라는 말만큼 뭐 바보 같은 말은 없다고 없죠, 생각을 없죠, 합니다. 없죠. 돈을 수익 추구는 항상 하되 너무 뜨겁게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항상 이 돈을 차분하게 차갑게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말씀 해주셨습니다. 애가 다른데 말은 참 쉬운데 네.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슈 대리님은요? 저는 요 돈이라는 영화에 나온 작전들이 허술해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허술한 작전은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허술하지 않은 정교한 작전도 앞으로 다 잡아낼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나라 증시에 마음껏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국거래소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영화 돈 같이 알아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